네, 인사드립니다. 세음학교 교장 이혜리입니다. 네, 그렇게 덥더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자연은 순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철학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시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이 자리에서 가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람하시면서 입학 상담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시려면 먼저 우리의 철학이 어떠한지 그걸 아셔야 교육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음학교 교사로 19년 차, 그리고 세음학교도 19년 차입니다. 두 아이를 여기서 졸업하고 또 많은 세음학교 학생들이 10회까지 졸업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곳의 교육을 본 자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계속 여쭙고 들은 자로서 증인으로 서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그 땅끝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제 삶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요 몇 달간 계속 조금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19년 동안 세음학교에 있느라고 공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겠구나 하면서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이 어둠 가운데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면서 소망이 한 곳에서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어두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이 열리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은 길 수 있는데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도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저의 버전은 섹시한 교장이라고 근데 다만 코를 자꾸 훌쩍거린다고 얘기했는데 듣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새 제 마음에 계속 담겨져 있는 건 출산율 부분이었어요. 많은 소식이 있지만 물론 이 출산율이 이번에 0.7로 2분기에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0.6까지 추락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여자분 아시죠? 짧은 동영상 돌고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 교수인데 인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0.78일 때 그걸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하고 너무 놀라는 장면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0.78은 전쟁 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근데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3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바로 위에, 최하에서 바로 위가 이탈리아인데 1.28.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 한국의 소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들으면서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는 상황까지 갔지? 도대체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야 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근데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2012년까지 긍정적인 사람이 56.5%였는데 10년이 지난 작년에 36.4%로 줄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봤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1위, 결혼이 필요성을 못 느낌, 고용 상태가 불안정함, 출산 양육의 부담, 삶의 자유를 포기 못함, 마지막 이유만 이해가 됐어요. 결혼 상대 못 만남.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가 53.5%.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철학자, 이탈리아 철학자가 가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물질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 속에서 지금 그 늪에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많은 이유가 나의 행복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모습을 보고 초저출산국인 한국이 벌여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 이게 경쟁이래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거 하나를 빨리 벌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한 키워드가 우리 사회는 대표적으로 불안의 시대, 그 다음에 분노의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어릴 때부터의 경쟁 속에서 입시 준비를 하던 그곳에서부터 불안이 왔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스펙을 쌓느라고 불안하고 또 졸업 이후에는 취업 때문에 계속 이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생존 자체가 불안해서 아이를 낳는 것조차 자기들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까봐 불안해서 못 낳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경쟁 사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경쟁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학습된 거다. 우리 학교 11학년이 되면 유럽 비전 트립, 통일 비전 트립을 가는데 독일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만 보다가 다녀와서 애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슈퍼에 갔더니 선생님 생필품 가격은 너무 싸요.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거는 다 살 수 있게. 기호품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 그다음에 독일로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등록금이 거의 안 들어요. 생활비도 준대요. 교통비도 무료예요. 그건 뭐냐면 졸업은 힘들지만 적어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것. 우리는 시작하는 기회부터가 공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가 아이들이 독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저도 독일이 궁금했어요. 독일이 지금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 1970년에 교육 대개혁이 한번 일어났었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극복할까를 생각하면서 없앴던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가 경쟁 이데올로기래요. 왜 독일이 이렇게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걸 없앴을까요? 나치즘의 핵심 이념이 경쟁 이데올로기, 즉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그 경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다윈주의가 바로 핵심이라고 해요. 다윈주의는 생물학적으로 진화에 대한 이론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데 적자생존과 약육강식과 자연도태가 사회의 진보에도 같은 이론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사회학에서 제국주의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것부터 없애서 줄 세우는 문화를 없앴고요.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하는 것도 없앴고 시험 보는 날짜도 미리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들들 볶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졸업고사로다가 그 모든 걸 바꿔서 아비투어라고 해서 졸업을 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대학의 90%를 국공립대로다가 다 묶었죠. 그래서 특성화별로 나누지 서열별로 나누지 않는 것들. 그게 이렇게 하면 하향 평준화 될까 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독일은 다들 아시잖아요. 교육도 잘하고 노벨상도 나오고 우리하고 되게 다른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독일인의 특징이 자존감이 높대요. 그 이유는 비교하는 문화를 겪지 않아서. 우리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는 건 계속적인 비교하는 성적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건 여러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고 경영주인 그 사티아 나델라가 했던 그 근무 평점을 그렇게 매겼다고 하잖아요. 경쟁으로 하지 않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분기별로 써내게 했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없애야 될 건 경쟁이다라고 했던 전문가의 이야기가 맞다. 근데 그 경쟁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등학교는 어떤 곳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중 일미 4개국의 1000명 대학생에게 물어봤대요. 고등학생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나?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활을 건 전쟁터로 80.8%가 한국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하는 시장, 함께하는 광장. 이 4개국이 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을 고른 건데 그 중에서 탁월하게 보이는 곳이 저희 한국이었어요. 근데 하나 신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낮아졌죠. 일본이 우리 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했던 곳인데 근데 일본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유럽식 교육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교육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하는 광장으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 고등학교의 실태를 교육격차라는 다큐 5부작 시리즈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현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시 비율이 40%로 늘면서 어차피 내신으로 못 갈 바에야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걸 전략적 자퇴라고 한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거 제가 며칠간 이 의문에 들어갔던 건 선생님들이 해줄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1학기, 1학년, 2학년 때 평균으로 내신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신 전형으로 갈 게 없다면 수능만 공부할 거라면 학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교사들의 말.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 학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넘어가 버린다고. 다들 학원에서 배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결국 우수한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은 독학 학원으로 어떻게 보면 가는 거고 이 친구들은 정말 집에서 인터넷으로 독학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수한 아이들도 그만두지만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원 교육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학교 수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자습하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일반 학교에 있었다면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이가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는 왜 다닐까요? 대학 진학? 취업? 만약에 이게 우리의 전부의 목표라면 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교과목과 학교에 다니면서 쏟는 에너지가 너무 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학교는 수능 준비, 대학 준비만을 위해서 있는 곳일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학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이 지금과 같은 근대 학교로 우리나라가 생기게 된 건 가보개혁 흐름에 따라서 생긴 거더라고요. 나라가 위기를 맞고 나니 국민이 모두 깨어나야 되고 국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국 강병과 국가 존립을 위해서 처음으로 근대식 학교가 시작된 거였죠. 세계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초에 프러시아가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다음에 민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근대식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결국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가 구성원을 기르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의 필요에만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으면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학교는 그만둬도 되는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한번 교육부 4대 추진과제를 볼까요? 보면 다 하나하나가 귀해요. 모든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노력해서 이 4대 추진과제를 냈는데 하나하나의 그 제목을 보면 개인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사회 산업사회 맞춤. 결국 교육에 국가 구성원을 위한 의무적인 측면은 없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맞춤에 초점이 되어져 있죠. 여기 제일 처음 과제가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달라집니다처럼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서 깨어나는 교실이 될까요? 개별 맞춤 서비스처럼 교육이 되어져 버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버리는 아이들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잊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교육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라는 거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대로 교육받아서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에 무너진 교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교육 이념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쓴 글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좋은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졌나 해서 찾아봤죠. 교육 이념이라는 거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관념을 얘기해요. 결국 이 교육의 끝에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너무나 좋은 교육 이념이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게 하려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기르려고,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서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교육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지, 인격을 도야하고 있는지, 사교육에만 계속 찌들어져 가면서 자주적 생활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 건지, 개인만 알고 경쟁하는 아이들을 길러냄으로 인해서 민주시민의 자질은 키워지고 있는 건지, 저는 교육의 정책이나 방법이 변화하는 것에 앞서서 이 교육 이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학생에게도 의식화되고 내면화돼야 되며 우리 모든 국민에게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육은 이 상태로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 근데 이걸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슴 아픈 부분이었어요. 결국 학생이 먼저 이것을 의식화하기 전에 교사가 이게 내면화돼야 되고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이 교육 이념에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음학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기반 위의 교육 방법을 가야 되는 거죠. 시대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지금 너무나 시야가 좁아져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육을 시켜줘야만 더불어 사는 것을 해나갈 수 있지, 경쟁 교육으로 계속 간다면 친구를 경쟁자로 알고 적으로 아는 사람이 졸업 이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걸 뚫고 가서 높은 자리에 가면 승자 독식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너무 힘들게 얻은 거라서 이걸 전리품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게 참 어렵겠다. 세 번째, 생태환경 교육이에요. 저부터도 전 이게 되게 지수가 낮은 사람인데 너무 애쓰고 있어요, 요새. 근데 그 이유가 유럽에서는 20, 30년 전부터 저 교육을 했어요. 미래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생태 감수성이 없으면 우리 인류로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유럽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못했을까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우리는 이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고속 압축 성장 때 체험했던 것들로 지금 착시 현상 속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고속 압축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면 압축 소멸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얼 보러 왔나? 저는 교육을 기차에 비교한다면 재래식 기차에서부터 오늘날 저렇게 멋진 기차로 변화하는 걸 교육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잘 타고 종착지에 내렸더니 엉뚱한 세상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부모가 열심히 초고속 기차를 태워서 보냈는데 도착한 지점지가 아이들이 원하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교육의 목적지를 다시 정립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방법도 봐야 되지만 학부모로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작업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다시 지우고 주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욕망을 다스리실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아이 둘을 길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 둘을 기르면서도 교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매번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아이들은 영물이라 알아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선시하라고 해도
부모가 안정과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걸 아이들은 알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집에서 부모가 다른 말을 하면 아이들은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교육을 먼저 우리가 내면화해서 아이들에게 같은 소리를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음학교의 종착지는 설립이념인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처럼 와닿은 적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런 게 거듭됐을 때에도 항상 남은 자를 두셨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세음학교가 이 남은 자를 길러내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지 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 사진을 종종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날이 제가 다시 한번 마음먹었던 날이에요. 이때가 경기도랑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냥 일반 대안학교와 비슷하겠지라고 오셨다가 1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서희초 사건이 있던 다음 날 그분들이 많이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교육이 이 교육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놀란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방학 때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업을 고등과정이니까 고등에서 이렇게 수업을 애들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학에 애들이 나와서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 조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놀랐다고.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우리는 그게 익숙한데 저는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 서 계신 장학관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 앞에 책이 놓여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함께 연구하는 책을 보시더니 이건 우리 연구팀이 연구하느라고 읽는 책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그 동력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잠깐 멈칫했어요. 신앙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신앙인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구나. 앞에 있었던 그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모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 그 교육에 동력하겠다는 부모들이 모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가능했던 거지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립 이념을 되돌리면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수능이나 입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교육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공교육의 지금의 무너짐과 같은 현상이 여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설립 이념대로 자라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3가지예요. 세음학교가 요새 명확하게 잡고 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기르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일의 동력이 돼요. 세음학교가 이 쓰임대로 비전대로 쓰임 받으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 아이들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58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자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내는 자다.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음학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고 구원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뭔지 교회 다닌다고 깊은 관계가 될까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주차를 하다가 주차할 데 없는데 자리 나면 아빠 고마워요 한마디 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계속 없으면 아빠 이렇게 한번 왜 얘기해요. 내 모든 삶의 옆에 계시니까 그러면 불만할 게 없어요. 이게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구원의 충만함 구원 겨우 받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충만함은요 자유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가는 걸 우리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인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 나의 정체성은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면 나는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걸 알면 나는 백성인 거고,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신 주인인 줄 알면 난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깊은 신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일에서도 당당해요. 입시 지옥이 와도 우리 아이들 고3 때 가장 신앙이 깊어져요. 그리고 어제도 대학 가서 졸업해서 직장까지 간 친구들에게 학교를 놀러 왔어요. 이 친구들은 한 번씩 확인하러 와요. 학교가 건재한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이건 부모도 할 수 있는, 네,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적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다는 것까지, 구원해 주신 것까지. 근데 이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을 쓰시기 전에 먼저 쓰신 책이 있어요. 자연이라는 책이죠. 사람은 만물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만물을 보면서 못 느끼냐면 각 세상의 분야를 배우는 게 교과목인데, 교과목을 배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우니까 교회에선 주님을 알고 내 삶에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지만 교과목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배우는 과목을 배울 때 아이들은 세상을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심을. 그때 장학사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많은 기독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봤더니 성경 공부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수업은 그냥 일반 교과서로 하는데 우리는 왜 성경 수업 시간이 이렇게 적냐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모든 교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을 인정하고 가르치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본다고. 또 하나 물으셨어요. 여기는 왜 교목이나 이런 게 없냐고. 성경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그 말씀 속에 살고 그 말씀 속으로 초청한다고. 그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의한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마음이 있었어요. 만대 80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주일을 분으로 따지면 1080분이에요. 그중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80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 10,000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프랙티스로 살아내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세음학교 어저께예요. 2학년 아이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웬일이니? 그랬더니 자기 꿈이 세음학교 교장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할 때 힘들었냐? 뭐 할 때 좋았냐? 근데 제가 정말 뭐 할 때 보람을 느꼈냐 그런데 제가 딱 그 대답은 바로 나왔거든요. 너희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보람이 있어. 하나님이 만든 형상대로 자라는 걸 보는 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하기 전에 정체를 알려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얼마 전에 저희가 칭의,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걸로 해주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건데 이걸 자꾸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계속 애들이 매몰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걸 선포하면 사단이 벌벌 떤다고 했더니 애들이 이 작업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에 이 보혈의 피를 다 지나고 나서 했던 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했더니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고학년까지 우렁차게 외치는 걸 보면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 2시간 내내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잊고 사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의식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쓴 글인데 여기 그게 있어요. 우리 죄를 없다고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칭의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죄는 있어. 근데 없다고 쳐준 거야. 그랬더니 그걸 저렇게 똑똑하게 알아듣고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선생님들이 한 달 전부터 이 칭의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애들에게 어떻게 새겨줄까. 저 보세요. 저 선생님.
저 아침부터 저 빨간 천을 어디서 구해다가 예수 보혈의 피를 저걸 다 장식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그래서 고백의 장을 주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민족의식과 시대의식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열렸다면. 그렇다면 하필이면 이 나라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아이들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음학교 초등과정 아이들은 역사 배움을 하고 우리 땅 지려발걸을 3박 4일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어린이 마을 활동인데 민주시민의 구성원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말 이 마을에서 이따가 아이들 보실 텐데 되게 귀여워요. 자기들이 여기를 경영해 나가는 기업인도 있고요. 시민단체예요, 얘네는. 그걸 얘네들이 공무원도 있고. 제가 저번에 공무원 선택하는 애들은 좀 고지식해요라고 장학사한테 얘기를 했다가 장학관님이 우리도 다 고지식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지금 민망했는데 자기의 성격별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중등 아이들은 리얼월드라 그래서 지역사회로다가 더 펼쳐지고요. 고등에 가면은 이렇게 태국에 10학년 때 가고 11학년 때 독일로 통일 비전 트립을 가요. 태국에 갔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대한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고요. 좀 더 통일을 먼저 이룬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꾸고요.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이게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나마 자꾸 보시죠?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사교육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나와요. 근데 이걸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왼쪽 아래에 아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가방 메고 있는 거? 그 아이가 나침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길은 이 아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나침반을 상징하는 게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가야 될 세상이 저 끝에 있어요. 여기도 목적지가 분명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2030, 웰빙 203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OECD는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이 사회가 더 잘 성장할까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세계화와 기술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나오고 인류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의 수정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절박한 시대의식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웰빙의 사회를 만들어야지 석세스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나와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의 목표를 두고 교육은 직업교육 그 이상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프로젝트라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고요. 전 OECD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라고.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면 변화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변혁적 역량이에요. 이따가 초등아이가 그거 설명할 건지 아까 계속 변혁적 역량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갖는 책임감. 그래서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길러주자 해서 학생 행위 주체성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죠? 고교 학점제가. 그게 왜 나온 거냐면 학생의 주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방법으로 배우면 좀 더 주도적일 거다라고 해서 나온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에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요, 정말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려면 가르치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 사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반 학교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좋은 선생님들은 많으나 제도적으로 가까이 아이들에게 가기 어렵다고. 제가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친구들이 더 그 아이의 삶의 훈육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만나도 안 된대요.
우리 세움학교는 학교에서 자는 날도 있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제가 한번 우리 학교 아이들을 집에 초대했더니 교장 선생님 집도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도 또 학생들도 서로 간에 그런 영향을 줘야 되고, 살아있는 관계로 갔을 때 아이들은 경쟁이 아닌 협업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1, 2번이 준비된 자는 저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력을 받은 자.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온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 중요한 건 포로로 끌려간 이 네 친구 모두가 20세 전후일 텐데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고 민족의식과 시대의식을 가진 자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력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그곳에서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덤으로 받는 지력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길 바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은 아시고 채우신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완전히 다른 교육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덤으로 얻은 지력이 무슨 지력일까요? 그냥 수능 문제 잘 푸는 지력,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한 번 더 그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침반에 있는 바깥에 있는 세 가지 서클이에요. AAR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가치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능력. 우리 앱 개발하고 계속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대박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왕이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꿈꾸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그 능력, 액션은 그거를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성찰하는 능력. 이 사이클이 없으면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AAR 사이클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중요한 지력은 상상하고 창의하고 성찰하는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어진 지식의 소비에 그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문제 풀고 끝나는. 생산의 교육은 뭐냐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걸 다시 창출해내는 거예요. 공자는 이미 이 말을 했더라고요. 학이불사증망.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첫째,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량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그 많은 양을 또 선행학습해요. 빠르게. 그러면 아이들이 머물러서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수능 시험은 어떤데요? 초칙이거든요. 본문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 문제 보고 본문 와야 돼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역량을 길러주려고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과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저는 세움학교의 학술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술제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와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아이들이 고등과정에 가면 9학년 때 미니 도제 배움부터 시작해서 소논문을 하나씩 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하죠. 이게 바로 그 생산하는 교육이에요. 여기 보면 AAR 사이클대로 가요. 아이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가치로운 세상이 될까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찰하면서 가는데, 이 주제들이 웰빙을 향해 있어요. 웰빙이 자꾸 우리 쓰는 그 웰빙 아니거든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치로운 세상. 그런데 이 주제를 보시면 시은이라는 학생은 유기화학을, 세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유기화학이 궁금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탐구했는데, 이따가 나가시면 그 친구의 논문집이 지금 이 4명 거는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탐구 일지를 열심히 썼는지 자기주도적으로 궁금한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환경을 살리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했고요. 현지 친구 같은 경우는 ESG 개념 연구, 즉 앞으로의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걸 연구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인 오뚜기, 기독교 기업이라서 좋아했는데 거기가 ESG 3등급을 받은 걸 보고 거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제안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변승원 학생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K무크에 들어가서 성균관대에서 하는 대학 수업을 들었어요.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그걸 소화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혁이는 작년에는 항공조종사의 직무 역량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직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직업 윤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해보게 됐고 그걸 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작업까지 갔어요. 이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많은 36명의 주제가 다 훌륭해요. 보시면 다 기후변화와 친환경, 휠체어 사용자, 뭐 이런 그다음에 범죄가 자꾸 일어나니까 범죄 원인론을 찾아보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어둠의 세상 속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창문이 보였던 거예요. 그 눈이 열렸던 거고 저는 세움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 또 하나는 그럼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 이걸 12년간 지속적으로 하면 소명을 찾지는 못해도 소명을 찾는 법은 알고 나가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 세음학교의 궁극의 목표라고 볼 때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목적에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되게 중요해요. 응답할 준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에 물어봐 주세요. 나의 욕망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아이만이 아닌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은 미련하다 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아이가 제대로 커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모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믿음뿐인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에 대답해 보시고 모두 함께 이 교육 회복 운동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